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개미집처럼 촘촘히 붙어 있는 한 동네의 저녁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끓어넘치는 찌개 냄새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부부의 다툼 소리가 뒤섞여 삶의 소음을 만들어내는 곳. 그 소음의 끝자락에 위태롭게 자리한 옥탑방만은 섬처럼 고요했다. 방 안의 낡은 형광등이 희미한 빛을 뱉어내고 있었다. 이서연은 작은 밥상 위에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밥 한 공기. 그리고 손으로 조물조물 묻힌 시금치 나물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가 없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녀에게 세상과의 소통은 오직 눈빛과 손짓뿐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6살 아들 이민준이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턱을 괜 채 엄마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으로 좇았다. 엄마의 세상이 고요하다면 아이의 세상은 엄마 그 자체였다. 아이는 엄마의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녀가 행복한지, 슬픈지, 혹은 힘든지를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서연이 민준을 향해 돌아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아름다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민준아, 배고프지 어서 먹자. 그것은 그녀만의 언어였고, 민준은 세상에서 가장 유창한 해독자였다. 아이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작은 수저를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다. 옥탑방의 좁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불빛들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아득한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는 오직 눈앞의 작은 아이, 자신의 전부인 민준에게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민준은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서연의 손짓을 흉내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상 받았어요. 아이의 손짓은 아직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자랑스러움과 기쁨은 서연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서연의 눈이 호수처럼 잔잔하게 빛났다. 그녀는 따뜻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네. 어떤 그림이었어? 그녀의 손짓에 민준은 신이 나서 어깨를 으쓱였다. 아이는 밥 먹는 것도 있고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듯 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에는 소리가 없었지만 세상 그 어떤 대화보다 풍부한 감정이 오고 갔다.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었다. 서연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아들은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 그 자체였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익숙하게 설거지를 했다. 좁은 싱크대에서 찬물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6년 동안 그녀는 세상의 차가움에 익숙해져 있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도망치듯 시작한 삶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켰다. 그녀가 짊어진 과거의 무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화려했던 시절,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간 끔찍한 배신.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목소리를 잃은 것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을지도 모른다. 설거지를 마친 서연은 민준의 곁에 앉아 낡은 동화책을 펼쳤다. 그녀는 목소리로 책을 읽어줄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풍부한 표정과 과장된 손짓으로 동화 속 인물들을 생생하게 살려냈다.
늑대의 흉악한 표정, 아기 돼지의 겁먹은 모습, 공주님의 아름다운 미소까지 민주는 엄마의 몸으로 읽어주는 동화에 푹 빠져들었다. 아이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고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이 작은 행복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녀는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민준이 스르르 잠이 들었다. 서연은 얇은 이불을 아들의 가슴까지 끌어 덮어주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이의 얼굴에서 문득 한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한때 목숨보다 사랑했고 이제는 지독히도 증오해야 할 남자. 강지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 KH그룹의 총수이자 민준의 아버지인 남자. 그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자신과 아들의 존재를 아직도 찾고 있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헛된 생각이었다. 그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6년 전 그날 밤,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그 순간,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오직 이민준의 엄마로서만 존재해야 했다.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 낡고 해진 옷,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그녀와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애증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는 민준의 목에 걸려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그가 맞춰준 가족 목걸이였다. 민준은 자신의 목걸이에 새겨진 작은 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서연은 상자를 닫았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현재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들의 삶을 덮치기 위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 현장의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녀가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정직했다. 식당 주인은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음직하게 생각했다. 말이 없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녀의 우직함이 좋았다. 서연은 힘든 노동 속에서도 아들 민준을 생각하며 버텼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한 벌을 아들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잿빛이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무거운 구름이 도시 위를 낮게 떠다녔다. 서연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서점에 들렀다. 민준이 좋아하는 공룡 스티커북을 사주기 위해서였다. 아이의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니 힘든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서점에 진열된 잡지 표지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한 순간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KH그룹의 강지훈 회장. 그는 여전히 멋지고 당당했다. 올해의 경제인으로 선정되었다는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약혼녀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죽은 아내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돌려 서점을 빠져나왔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어야만 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현관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흠뻑 젖은 엄마의 모습을 본 아이는 깜짝 놀라 달려왔다. 그리고는 작은 손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엄마, 괜찮아요. 왜 이렇게 비를 맞았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들의 작은 체온이 그녀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이 아이만 있으면 괜찮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민준에게 스티커북을 건넸다. 민준은 금세 얼굴이 환해져서 스티커북에 정신이 팔렸다. 그 순수한 모습이 서연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아들 곁에 조용히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았다.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절대로 과거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채 오직 민준의 엄마로 살아가겠다고. 그날 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연은 조용히 숨을 죽였다. 바깥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마치 6년 전 그날 밤처럼 그녀는 애써 끔찍한 기억을 떨쳐내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 소리와 함께 비명 같은 바람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이 작은 옥탑방이 자신과 아들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이라고 믿었다.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이곳까지는 닿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미 그녀의 작은 성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고요했던 세상에 곧 거대한 균열이 시작될 것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온했다. 서연은 애써 잡지에서 보았던 강지훈의 얼굴을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작고 고요한 옥탑방 안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새로 산 공룡 스티커북에 푹 빠져 하루 종일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를 종이 위에서 싸움 붙이며 놀았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인 그들의 공간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서연은 민준이 그렇게 건강하고 밝게만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골라 잔인한 발톱을 드러내는 법이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기침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생각했다. 서연은 따뜻한 배즙을 만들어 민준에게 먹이고 밤새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열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침은 멎지 않았고 열은 해열제를 먹여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멎자
서연의 마음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틀째 되는 날 밤. 민주는 불덩이 같은 몸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다. 아이는 잠결에 헛소리를 하며 엄마를 찾았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었다. 그저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며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잠든 민준을 조심스럽게 업고 동네의 작은 의원으로 달려갔다. 늙은 의사는 청진기를 대보고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단순한 감기 몸살 같지는 않은데 딱히 다른 병명도 찾아내지 못했다. 의사는 일단 주사를 놓고 며칠 치약을 지어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서연은 답답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시간에 맞춰 약을 먹이고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민준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는 점점 더 축 늘어지고 의식을 잃은 듯 잠만 잤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얕은 잠에 빠져 있던 서연은 아이의 몸에서 전해져 오는 이상한 경련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민준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온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아이의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새어나왔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비명을 지르려 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막힌 소리가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으로 변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등을 두드렸다. 몇 분 같은 몇 시간이 지나고 경련이 멎자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축 늘어져 버렸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동네 의원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다. 수화기 너머로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미리 적어둔 메모를 보여주겠다며 간신히 주소만 전달했다. 구급차는 그들을 근처 종합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병원은 전쟁터처럼 북적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여기저기서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민준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그녀의 존재는 소음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한참 만에야 민준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의사들은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피 검사, 소변 검사, 뇌파 검사까지. 서연은 검사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상황은 더 절망적으로 변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다가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의심되지만 일반적인 증상과는 패턴이 너무 달랐다. 아이의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 반응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다. 의사는 더 큰 병원, 최신 장비와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곳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서연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대한국제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아희귀질환 분야에서는 그곳이 국내 최고입니다. 대한국제병원. 그 이름이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6년 전 강지훈이 자신의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막대한 돈을 기부하여 설립을 주도한 병원이었다. 그 병원의 가장 큰 후원자는 바로 KH그룹이었다. 그곳은 강지훈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그의 왕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 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본다면, 민준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지난 6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비밀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그녀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병원비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안쓰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 병원은 KH그룹의 사회공헌재단에서 저소득층 희귀질환 환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살리는 것. 그 한마디가 서연의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부서뜨렸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아들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 자신의 안위와 과거의 비밀 따위가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민준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서연은 굳은 결심을 하고 의사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하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퇴원 수속을 밟고 대한 국제병원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 가진 돈을 전부 긁어 모아도 택시비와 접수비를 내고 나면 빠듯할 터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서울의 중심부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버리고 도망쳤던 세상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다. 마치 6년 전 그날 밤처럼 세상은 그녀의 불행을 위로해주지 않겠다는 듯 차갑기만 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저 멀리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위용을 자랑하는 현대식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국제병원. 서연은 숨을 죽였다.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느껴지는 병원의 모습에 위압감을 느꼈다. 그녀는 과연 이곳에서 민준을 지켜낼 수 있을까? 택시가 병원 로비 앞에 멈춰섰다. 서연은 잠든 민준을 다시 고쳐엎고 차에서 내렸다. 거대한 유리로 된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병원 내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고 웅장했으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는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녀의 남루한 옷차림과 절박한 표정은 값비싼 옷을 입고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다른 사람들과 확연한 대조를 이루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소아청소년과라는 안내판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접수 창구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진료 의뢰서와 신분증을 내밀었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메모지에 아이의 증상을 상세히 적어 함께 건넸다. 접수 직원은 그녀를 한번 흘깃 쳐다보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등을 단단히 받치고 허리를 꼿꼿하게 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엄마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과 아들의 생명을 모두 걸고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대한국제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은 고요한 전쟁터와 같았다. 복도를 오가는 아이들의 작은 발소리 대신
링거 거치대가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어야 할 공간은 부모들의 나직한 한숨과 걱정 어린 속삭임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그 낯선 풍경 속에서 이방인처럼 민준을 안고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체계적이었지만 그만큼 더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간호사들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의사들은 스치듯 지나갔다. 서연은 자신의 남루한 행색이 이질적으로 느껴져 자꾸만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아들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다시금 정신을 다잡고 허리를 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이민준 환아 보호자분이라는 호출이 들려왔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아이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섰다. 진료실 안에는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명패에는 소아청소년과 과장 박진우라고 적혀 있었다. 박진우 과장은 국내 소아 희귀질환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졌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을 번갈아 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시죠.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박진우는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료 의뢰서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그녀가 건넨 메모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아이의 증상과 경과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체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논리정연했다. 경련까지 했다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민준의 몸을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청진기로 아이의 심장 소리와 호흡 소리를 듣고 작은 펜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살폈다. 민준은 낯선 환경과 사람의 손길에 힘없이 칭얼거렸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괜찮다는 눈빛을 보냈다. 박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비록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짓 하나하나에 아들을 향한 절절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아이의 열을 확인하기 위해 위솥을 살짝 걷어 올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이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아이의 왼쪽 어깨 부근, 쇄골 바로 아래에 새겨진 희미한 흔적.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초승달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양의 옅은 갈색 반점이었다. 그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왜 저 반점을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옷을 여며주려 했다. 그 반점은 민준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박진우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진찰을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초승달 모양의 반점. 그는 이 특징적인 표식을 어디선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병원 전체에 비공식적으로 공유되었던 하나의 정보. 6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KH그룹 강지훈 회장 일가의 비극적인 사고. 만삭의 아내가 바다에서 실족하여 실종되었고 결국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뉴스. 그 후 강지훈 회장은 갓 태어났을 아들만이라도 찾기 위해 수년간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리고
그가 배포했던 실종 아동 전단지에 명시된 결정적인 왼쪽 어깨 쇄골 아래 초승달 모양의 반점. 박진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 눈앞에 이 아이가 그 사라진 재벌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니 어딘지 모르게 강지훈 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예리한 눈매와 오똑한 콧날이 그랬다.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진찰을 마쳤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뇌 MRI와 척수액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아이는 입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지시에 따라 입원 수속을 밟았다. 1인실을 쓸 형편이 못 되었기에. 그녀는 6명의 아이들이 함께 쓰는 다인실 병실의 한쪽 침대에 민준을 뉘었다. 민준이 링거를 맞고 잠이 들자 서연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아까 의사의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익숙한 로고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KH그룹의 로고, 그것은 의료기기 위에, 간호사들의 명찰 위에, 심지어 벽에 걸린 기부자 명패 위에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곳은 완벽하게 강지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간이었다. 자신이 스스로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한번 실감했다.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쌕쌕거리며 잠든 아들의 얼굴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서연은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수없이 되뇌었다.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 아들의 평온한 삶을 빼앗게 되는 것은 아닐까. 같은 시각, 박진우 과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낡은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개인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수년간 모아온 의학 자료 외에 몇몇 개인적인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검색창에 KH그룹이라고 입력했다. 몇 개의 파일이 목록에 떴다. 그중 하나는 6년 전의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해 놓은 파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병원 내부망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았던 이미지 파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미지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는 낡은 전단지 이미지가 나타났다. 아들을 찾습니다. 라는 절박한 문구와 함께 갓난아기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이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다. 이름 강하준 추정. 성별 남. 특징 왼쪽 어깨, 쇄골 아래 초승달 모양의 반점. 박진우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틀림없었다. 오늘 그가 본 반점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젊은 엄마. 남루한 행색. 그리고 아이의 결정적인 신체 특징.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다. 그는 갈등에 휩싸였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저 아이가 정말 강지훈 회장의 아들이라면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건이었다. 섣불리 나섰다가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으로 밝혀지면 저 가엾은 모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양심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아이는 지금 원인 모를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력, 특히 부계의 유전적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도 있었다.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다. 오랜 고뇌 끝에 박진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소로 가장 깊숙한 곳에 저장해 두었던 번호를 찾아 눌렀다. 그것은 KH그룹 회장 비서실과 연결되는 직통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 비서실장 김민석입니다. 박진우는 마른 침을 한 번 삼키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김 실장님. 대한국제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 박진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지훈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조심스러운 사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서연은 잠든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진우 과장의 전화는 KH그룹 비서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비서실장 김민석은 거의 30년 가까이 강지훈 회장의 곁을 지킨 충신이었다.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보고는 처음이었다. 그는 즉시 모든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회장실의 문을 두드렸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산처럼 굳건해 보였지만 그가 짊어진 슬픔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김민석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대한국제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우 과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지우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하게 물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지난 6년간 그는 실종된 아들을 찾았다는 수십 통의 거짓 제보에 익숙해져 있었다. 희망이 반복적으로 배신당하면 마음은 돌처럼 굳어버리는 법이었다. 김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를 이어갔다. 왼쪽 어깨 쇄골 아래에 초승달 모양의 반점이 있는 6살 남자아이가 입원했다고 합니다. 현재 원인 불명의 급성 뇌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김민석은 놓치지 않았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또 장난질이겠지. 돈을 노린 수작일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제보자가 대한 국제병원 소아과 과장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행색이 무척 남루하다고 합니다. 돈을 노린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강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6년 전의 기억과 수많은 거짓 제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또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에 아주 희박한 확률이라도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아이가 지금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마침내
그의 입에서 결단이 떨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박진우 과장이라는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마.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소문도 새어나가서는 안 돼. 그날 오후부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KH그룹의 법무팀과 의료 자문단이 비밀리에 움직였다. 박진우 과장은 김민석 실장과 직접 통화하며 계획을 세웠다. 아이의 치료에 필요한 정밀 혈액 검사라는 명목으로 유전자 대조에 필요한 샘플을 채취하기로 했다. 서연에게는 그저 아들의 병명을 찾기 위한 여러 검사 중 하나라고만 설명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민준의 병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밤새 뜬 눈으로 아들을 간호한 탓에 헬쑥한 얼굴이었다. 간호사는 상냥한 목소리로 민준이 원인균을 정확히 찾으려면 피를 조금 더 뽑아서 유전자 분석 검사를 해봐야 해요. 라고 설명했다. 서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피를 뽑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정확한 검사를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팔을 꼭 잡아주며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다독였다. 바늘이 아이의 여린 팔을 찔렀을 때 그녀는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민준의 혈액 샘플은 특수 용기에 담겨 삼엄한 보안 속에 병원을 빠져나갔다. 그것은 KH그룹이 소유한 국내 최고의 유전자 분석 연구소로 직행했다. 강지우는 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국내법이 허용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뿐이었다. 강지우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했다. 수조 원짜리 계약서도, 긴급한 경영, 현안 보고서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는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 같았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 우리 하준이일까? 정말 우리 아들이 맞는 걸까? 결과는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나왔다. 김민석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다른 복잡한 수치들은 건너뛰고 오직 마지막 한 줄로 향했다. 북의 관계 확률 99, 99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손에서 서류가 힘없이 떨어졌다. 지난 6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슬픔,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안도감. 그는 거대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거인과도 같던 남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준이, 내 아들, 살아 있었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다. 김민석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강지훈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가자. 지금 당장 병원으로.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어디서 정보가 새어나갔는지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를 터뜨렸다. 속보 KH그룹 강지훈 회장의 6년 전 실종된 아들.
극적으로 찾았다. 현재 대한국제병원에 입원 중. 그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을 장식했다. 마치 기름에 불을 붙인 듯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수년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재벌가의 비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냄새를 맡은 기자들이 상어떼처럼 대한 국제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병원 로비와 정문은 순식간에 수십 대의 카메라와 취재 차량으로 점령당했다. 병원 측은 보안 요원을 동원해 출입을 통제하려 했지만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시각 서연은 민준의 상태가 조금 안정된 것 같아 잠시 복도에 나와 있었다. 병실 안의 무거운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복도 끝에 있는 공용 TV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강지훈. 그리고 그의 옆에는 6년 전 자신의 사진과 현재 민준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서연의 귀를 때렸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6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실종되었던 KH그룹 강지훈 회장의 아들이 기적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대한국제병원 소아병동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이의 곁에는 신원미상의 한 여성이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하얘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쳐다보았다. TV 화면은 곧이어 병원 로비에 아수라장을 비추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황급히 병실로 돌아왔다. 창문 너머를 내려다보니 병원 전체가 기자들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녀가 6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왔던 비밀의 성이 단 몇 시간 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엄마 이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벌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난 의문의 여성이 되어버렸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잠식했다. KH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부회장실은 고요한 성체와 같았다. 최고급 원목으로 마감된 벽과 광택을 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유리창까지. 그곳의 주인인 최태석 부회장은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쥔 정복자처럼 자신만의 왕국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위스키가 담긴 크리스털 잔을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지훈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며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지난 6년 동안 KH그룹의 실질적인 권력은 서서히 그의 손으로 넘어오고 있었다. 이제 몇 년만 더 지나면 이 거대한 그룹은 온전히 그의 것이 될 터였다. 그때 책상 위에 태블릿 PC 화면이 번쩍이며 긴급 속보 알림이 떴다. 최태석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무심하게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듯 핏기가 사라졌다.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속보 KH그룹 강지훈 회장의 6년 전 실종된 아들. 극적으로 찾았다. 헤드라인의 글자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의 눈에 밝혔다. 화면 속에는 앳된 아이의 사진과 함께 대한 국제병원의 전경이 비치고 있었다. 최태석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의 입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죽었어야 할 여자.
6년 전 그날 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밀어 넣었던 이서연. 그녀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아이까지 데리고 나타났다고.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만삭의 몸으로 자신에게 강지훈의 비자금 자료를 넘기라며 협박하던 이서연의 당돌한 얼굴, 그리고 요트 위에서 그녀를 밀치던 순간 놀라움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눈동자.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사고로 위장했고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살아 돌아왔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가. 최태석은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강지훈과 이서연이 만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부와 명예는 물론이고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터였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의 머리는 위기 상황에서 비정할 정도로 차갑게 돌아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부회장님. 그는 뒤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였다. 지금 즉시 언론사에 정보를 풀어. 대한국제병원에 나타난 그 여자.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6년 전 아이를 데리고 일부러 잠적했다가 이제 와서 돈이 떨어지니 나타난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어. 최태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서연이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 여자는 말을 못해. 스스로를 변호할 능력이 없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 그래서 아이를 학대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 대중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믿는 법이니까. 그의 지시는 치밀하고 악랄했다. 이서연이 강지훈을 만나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계획이었다.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그녀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의 계획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실행되었다. 몇몇 인터넷 언론사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재벌가 아들 데리고 6년 만에 나타난 의문의 여성. 그녀의 정체는 벙어리 엄마. 과연 선량한 피해자인가 등의 기사들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렸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서연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녀는 아들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병실에 고립된 서연은 바깥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최태석은 여론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서연을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자들이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지금 직접적인 행동은 위험했다. 그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이서연을 협박할 가장 강력한 카드. 바로 아들 민준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해결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람을 써. 병원에 잠입해서 아이를 빼내. 아이만 우리 손에 있으면 그 여자는 절대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해. 시끄럽게 처리하지 마. 병원 관계자로 위장해서 조용히 데리고 나와. 그날 밤 병원은 낮에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한산해졌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철수했고 몇몇만이 남아 병원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KH그룹에서 급파한 보안 요원들이 병동, 복도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최태석이 보낸 자들은 전문가였다. 2명의 남자가 병원 청소부 복장으로 위장한 채 소아 병동으로 잠입했다. 그들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민준이 있는 602호 병실이었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낮에 겪었던 충격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장이 조여왔다. 민주는 약 기운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서연은 간호사가 순찰을 도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간호사가 아닌 낯선 청소부 복장의 남자 2명이었다. 한밤중에 청소를 하러 온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손짓으로 아이의 상태를 묻는 척했다. 다른 한 명은 그 사이 조용히 민준의 침대로 다가갔다. 서연은 그들의 눈빛에서 섬뜩한 살기를 읽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 한 명이 갑자기 돌변하여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제압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남자는 잠든 민준을 이불째로 들어 올리려 했다. 공포가 서연의 온몸을 지배했다. 하지만 아들이 위험에 처한 순간 그녀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와 같은 모성애가 폭발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남자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남자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손에 잡히는 링거 거치대를 붙잡고 남자들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둘렀다. 쨍그랑 링거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고 쇠 파이프가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소란을 피워 외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판단이었다. 남자들은 당황했다. 조용히 아이만 데리고 나가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한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복도를 순찰하던 보안 요원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다. 그들 뒤에는 김민석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놈들이야. 보안 요원들이 소리치며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남자들은 일이 틀어졌음을 직감하고 재빨리 창문 쪽으로 도망쳤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이용해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병실은 깨진 유리 조각과 쓰러진 집기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잠든 민준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끔찍한 공포가 다시 그녀를 덮쳐왔다. 이것은 단순한 납치 미수가 아니었다.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김민석 실장은 참혹한 현장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강지훈 회장이 그토록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는 즉시 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병실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사모님과 도련님은 무사하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태석, 그놈 짓이 틀림없어. 6년 전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 배후에 최태석이 있었음을 직감하는 순간이었다. 과거의 망령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실체였다. 병실 안의 공기는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괴한들이 남기고 간 흔적은 물리적인 파괴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평온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잠든 민준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미세한 경련을 멈추지 못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이 끔찍한 현실 속 유일한 위안이었다. 김민석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방안을 수습하는 동안 서연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6년 전 그날 밤의 재현이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어둠의 손길이 이제 아들에게까지 뻗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다. 그들은 결국 자신과 아들을 찾아낼 것이다.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족쇄일 뿐이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자신은 세상과 소통할 방법이 없었다. 아무도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미 언론은 자신을 돈을 노린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는 바로 그 남자, 최태석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그는 강지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KH그룹의 막강한 힘을 자신의 것처럼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거대한 적을 상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절망감이 다시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한 사람의 얼굴이 있었다. 강지훈의 사람이었지만 최태석의 부류와는 달랐던 남자. 항상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야망보다는 성실함이 먼저 보였던 사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아직 회사에 남아 있다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윤재혁 비서. 그가 강지훈의 개인 비서로 일하던 시절 서연은 몇 번 그와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최태석처럼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지도 다른 임원들처럼 아첨을 떨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강지훈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했다.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다. 6년 전 사고가 나기 몇 달 전, 그녀는 강지훈과 함께 비밀리에 작은 자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소외 계층 아이들을 위한 예술교육재단. 그들은 그 프로젝트에 나이팅게일이라는 암호를 붙였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아는 사람은 강지훈과 자신,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윤재혁 비서단 세 사람뿐이었다.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윤재혁 비서라면, 그에게 연락할 수만 있다면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떻게 병실은 이제 KH그룹 보안 요원들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적의 눈을 속여야 한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길을 가장 안전한 통로로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김민석 실장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강지훈의 충신이었지만 아직 자신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을 보호의 대상이자 동시에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석 실장이 병실을 찾아왔다.
강지훈 회장의 지시라며 앞으로의 신변 보호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서연은 그 어느 때보다 연약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글씨를 써내려갔다. 무서워요. 제발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그녀의 글씨는 일부러 더 흔들리게 썼다. 그리고는 김민석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김민석은 그녀가 지난밤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의 명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두 분을 해치지 못할 겁니다. 김민석이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는 척 하다가 다시 펜을 들어 아주 작은 메모지 조각에 무언가를 적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김민석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간절하게 설명했다. 아주 오래전 저를 도와줬던 분이에요. 혹시 이분을 아시면 제발 안부라도 전해주세요. 너무 무서워서 옛날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녀는 메모지에 윤재혁 비서라는 이름과 함께 한 줄의 문장을 더 적었다. 김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당연히 그 메모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는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충격받은 여자가 옛 지인에게 보내는 의미 없는 푸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라고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윤재혁 씨가 아직 회사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 메모는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약속하고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이제 남은 것은 윤재혁 비서가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응답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반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를 가슴에 품고 거대한 적을 향해 보이지 않는 칼을 겨눈 전사였다. 김민석은 회장실로 돌아와 강지훈에게 병실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서연이 건넨 메모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모님께서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옛날에 알던 윤재혁이라는 비서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며 이런 메모를 주셨습니다. 강지훈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윤재혁, 아직 회사에 있나? 그는 희미하게 그 이름을 기억해냈다. 최태석이 부회장이 된 이후 자신의 주변에 있던 옛사람들이 하나둘씩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네. 지금은 자재관리팀 과장으로 있습니다. 거의 좌천되다시피 한 모양입니다. 김민석이 대답했다. 강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김민석이 들고 있던 메모지를 건네받았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 꿈꿨던 비밀스러운 약속이었다.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자던 그들의 작은 소망. 그 프로젝트를 아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윤재혁. 강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 메모가 아니었다. 아내가 자신에게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그녀는 김민석조차 믿지 못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과거의 연결고리를 통해
비밀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지금 당장 윤재혁 과장을 내 방으로 들게 해. 아무도 모르게.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얼마 후 초라한 행색의 윤재혁 과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는 지난 몇 년간 회장은커녕 임원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회장의 개인적인 호출을 받은 것이다. 그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긴장한 채 서 있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윤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받아 읽었다. 나이팅게일 프로젝트를 기억하시나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이 커다래졌다. 그의 뇌리에도 6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아가신 사모님과 회장님만이 아는 암호. 그는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모든 설명은 충분했다. 윤재혁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사모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는 감격과 충성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네. 그리고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 강지훈이 입을 열었. 최태석 부회장 지시야. 나는 지금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네. 자네가 내 눈과 귀가 되어 주어야겠어. 윤재혁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목숨을 걸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회장님, 지난 6년간의 서름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주군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날 이후 KH그룹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윤재혁은 강지훈의 비밀 지시를 받아 최태석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자금 흐름, 통화 내역, 과거 행적까지. 서연이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무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시작된 그녀의 반격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 최태석의 세계는 견고한 얼음성 같았다. 그는 그 성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언론을 이용해 이서연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고 납치 미수 사건으로 그녀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강지훈이 분노하겠지만 증거 없는 분노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이라 여겼다. 그는 병원 주변에 심어놓은 정보원을 통해 이서연의 동태를 시시각각 보고받고 있었다.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지난밤의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하루 종일 아들을 끌어안고 공포에 떨고만 있다는 것이었다. 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말을 못하는 여자는 상대하기 쉬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가 심어놓은 정보원들이 보는 서연의 모습은 모두 그녀가 계산한 연기였다. 그녀의 침묵 뒤에서 거대한 반격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KH그룹의 가장 후미지고 먼지 쌓인 부서인 자재관리팀 사무실에서 윤재혁 과장은 6년 전의 낡은 서류 더미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회장의 비밀 지령을 받은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최태석의 과거 비리를 파헤칠 단서를 찾고 있었다. 자재관리팀은 최태석 같은 권력자들이 가장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과거의 흔적들이 삭제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윤재혁은 최태석이 부회장으로 승진하기 전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모든 결제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그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6년 전 사고가 일어나기 약 한 달 전, 최태석의 결제로 정체불명의 컨설팅 회사에 거액의 자금이 지급된 내역이었다. 경영 효율화 컨설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결과 보고서는 터무니없이 부실했고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그 자체만으로는 최태석의 수많은 비자금 조성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윤재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신락 같은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 돈의 일부가 한 요트 대여 업체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윤재혁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비밀리에 보고했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자마자 6년 전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경찰은 이서연이 발을 헛디뎌 일어난 단순 실족사로 결론 내렸다. 그들이 탔던 요트는 강지훈 개인 소유가 아닌 당일 단기 임대한 것이었다. 새로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태석은 왜 굳이 요트를 빌렸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유령 회사였을까? 이것은 더 이상 정황 증거가 아니었다. 최태석이 사고 현장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장이라도 최태석의 멱살을 잡고 모든 것을 자백받고 싶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뱀처럼 교활한 최태석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자를 것이 뻔했다. 더 확실한 그를 재기불능으로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최태석을 압박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최태석을 포함한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폭탄 선언을 했다. 최근 우리 그룹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지난 7년간 진행된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최태석에게로 쏠렸다. 지난 7년은 사실상 최태석이 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던 시기였다. 특별 감사는 그의 심장을 겨눈 칼날과도 같았다. 최태석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결정이십니다. 특별 감사는 자칫하면 내부 동요를 일으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내부의 작은 종양을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몸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법입니다. 이번 감사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최 부회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강지훈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최태석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강지훈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비밀리에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관리해온 비자금과 차명 계좌들을 정리하고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였다. 최태석이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가 남기는 흔적들도 많아졌다. 윤재혁은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최태석의 모든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다. 최태석이 다급하게 접촉하는 인물들과 자금의 이동 경로가 하나둘씩 윤재혁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들기 시작했다. 그 무렵 병실에 갇혀 있던 서연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다.
강지훈은 윤재혁을 통해 그녀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6년 전 사고 전후로 최태석의 이상한 점이나 기억나는 대화가 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주시오. 서연은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언제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사고가 있기 며칠 전 그가 자신의 집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화를 내던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당시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제주도 개발권은 절대 양보 못해. 그 땅이 우리 계획의 핵심이란 말이야. 그는 그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KH그룹은 당시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없었다. 서연은 이 기억을 즉시 윤재혁에게 전달했다. 제주도 개발권이라는 키워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윤재혁은 그 단서를 가지고 최태석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비밀 프로젝트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최태석은 KH그룹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제주도의 특정 부지를 차명으로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비밀리에 추진 중이었다. 그 계획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그가 수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여 조성한 비자금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사들인 부지 중 핵심 지역은 바로 6년 전 강지훈과 서연이 추진하려 했던 나이팅게일 재단의 예술학교 건립 예정 부지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태석은 회사의 주인이 될 강지훈의 아들을 제거하고 동시에 강지훈 부부가 가장 아끼던 프로젝트 부지까지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그의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윤재혁은 관련 증거들을 모두 취합하여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는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아내와 아들을 해치려 한 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데 아내의 숭고한 꿈까지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위해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이제 최태석의 목을 죄 밧줄은 거의 완성되었다. 강지훈과 서연 그리고 윤재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촘촘하게 짜 올린 그물은 이제 최태석의 숨통을 끊어놓기 직전까지 다가와 있었다. 최태석은 여전히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거대한 덫의 한가운데 갇힌 사냥감에 불과했다.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서울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KH그룹의 초고층 빌딩은 그 고요한 긴장감의 진원지처럼 묵묵히 서 있었다. 최태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발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KH그룹의辉煌한 성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지난 6년간 이룩한 제국의 연대기이자 강지훈의 무능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는 내일 이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과시할 생각이었다. 강지훈이 벌인 어설픈 특별 감사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날 것이고 이서연이라는 여자는 정신 나간 꽃뱀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힐 것이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지훈이 소집했던 임원 회의 이후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안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다.
마치 사냥꾼의 덫에 걸리기 직전의 짐승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신이 남겼을지도 모를 흔적들을 지우는데 몰두했다. 불필요한 서류들은 모조리 파쇄했고 비밀 계좌의 자금들은 여러 단계에 걸쳐 세탁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도피 경로까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 완벽주의자인 그는 아주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문득 이서연이라는 변수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정보원에게 다시 한번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돌아온 보고는 이전과 같았다. 완전히 겁에 질려 병실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 곁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최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역시 별것 아닌 여자였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위협이 가장 연약한 곳에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비밀 서재는 거대한 전쟁 상황실처럼 변해 있었다. 벽면에는 최태석의 자금 흐름도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제주도, 부지 관련 서류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다. 강지훈과 윤재혁 그리고 몇몇의 핵심 측근들은 밤샘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요트 대여 업체 대표의 결정적인 증언 녹취 파일, 그리고 제주도 개발 계획과 관련된 내부 기밀 문서까지. 이것들을 터뜨리는 순간 최태석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터였다. 문제는 어떻게 터뜨리느냐였다. 단순한 언론 제보로는 부족했다. 최태석은 분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빠져나갈 것이다. 강지훈은 그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기를 원했다. 주주총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장악해야 합니다. 기술팀장이 입을 열었다. 최 부회장이 자신의 업적을 발표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준비한 영상과 자료들을 모든 스크린에 송출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모든 거물들과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보다 완벽한 무대는 없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윤재혁을 바라보았다. 윤 과장. 사모님께는 계획을 전달했나 그분이 심리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군. 윤재혁은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회장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모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이십니다.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의 말처럼 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병원 측의 특별 배려로 옮겨진 VIP 병동의 스위트룸에서 조용히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는 다행히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지난 6년간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분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잃었던 자가 다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일어서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윤재혁이 조용히 가져다 준 옷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짙은 남색의 정장이었다. 그녀는 그 옷을 마치 갑옷처럼 천천히 입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겠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강지훈이 비밀리에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6년 만에 공식적인 재회였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에는 눈물이나 격한 감정의 표출은 없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앞으로 함께 싸워나갈 동지로서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작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장치를 건넸다. 내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는 스위치요. 당신이 직접 저들의 위선을 끝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스위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글씨를 써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미안해 할 사람은 나요. 당신과 하준이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요. 당신과 함께. 그들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약속이자 내일의 승리를 다짐하는 맹세였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 아픈 일은 아침부터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자본이 그곳으로 집결하고 있었다. 최고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는 인물들이 터뜨리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의 현장은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잠시 후 최태석이 탄 차가 도착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기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여유롭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사라지고 잠시 후 사람들의 관심이 뜸해질 무렵 아주 평범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컨벤션 센터 후문에 조용히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내렸다. 그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반대쪽 차문이 열렸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이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그 어떤 여배우보다 강렬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녀의 시선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컨벤션 센터의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건 마지막 전쟁을 위해 거대한 무대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치며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잠겨있던 여왕의 귀환을 알리는 듯한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폭풍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홀은 수백 명의 눈과 귀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자본의 힘과 여론을 만드는 언론의 권력이 한자리에 모여 KH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가 나아갈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팽팽하게 흘렀다. 무대의 중앙에 선 최태석은 이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자신감 넘치는 몸짓과 목소리로 지난 1년간의 경영 성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는 눈부신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청사진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KH그룹은 지난 한 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감탄의 박수를 보냈다. 그는 이 순간의 주인공이었다. 강지훈은
객석 가장 앞줄.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무대 위의 최태석을 아무런 표정 없는 얼굴로 응시했다. 그의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위압적이었다. 그의 옆자리 하나는 비어 있었다. 그 자리의 주인을 위해 예비된 공간이었다. 최태석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과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의 강력한 리더십과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가 가장 극적인 대사를 내뱉으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그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치직하는 소음과 함께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홀 전체의 조명 일부가 깜빡거리다 꺼졌다. 장내는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태석은 당황하며 기술팀을 향해 쏘아붙였다. 무슨 문제야? 당장 복구하지 못해. 하지만 스크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잠시 후 검은 화면 위로 하얀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태석이 준비한 발표 자료가 아니었다. KMC 컨설팅 자금 집행 내역서. 낯선 회사의 이름과 함께 복잡한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최태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KMC 컨설팅은 그가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었던 유령 회사였다. 저 자료가 어떻게 여기에? 장내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다. 화면은 곧이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KMC 컨설팅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세진 요트라는 업체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정확히 6년 전. 이서연이 실종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최태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다. 이건 음해입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해킹한 겁니다. 당장 중단시켜. 그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소리에 묻혀버렸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였다. 최 실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 요트를 빌려주고 사고가 나면 그냥 단순 실족으로 처리하라고 입을 다무는 대가로 저 돈을 받았습니다. 세진 요트 업체 대표의 목소리였다. 홀은 이제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 위에 최태석과 스크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최태석은 사색이 된 채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바로 그 순간 컨벤션 홀의 거대한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한 여자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중앙 통로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여자.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선언이었다. 언론이 정신 나간 꽃뱀이라 매도했던 그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의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녀의 눈빛은 오직 한 사람. 무대 위에 최태석을 향해 있었다. 최태석은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뒷걸음질치다 연단에 부딪혀 비틀거렸다. 서연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강지훈의 옆 비어있던 자신의 자리에 와서 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스위치를 망설임 없이 눌렀다.
스크린에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6년 전 그날 밤 요트 위에서 찍힌 희미한 영상이었다. 거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만삭의 서연과 최태석이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최태석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거칠게 밀어 바다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비명 같은 침묵이 홀을 지배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한 인간의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다. 이날의 충격으로 이서연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최태석의 입에서 마침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제국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때였다. 홀의 양쪽 문으로 정복 차림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혼란을 뚫고 무대로 직행했다. 한 검사가 최태석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태석 씨, 살인미수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최태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파열음이 마이크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최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다. 강지훈 내놈 지시지, 이서연. 이 죽일년. 그의 저주는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서연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강지훈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함께 이겨낸 동지애와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6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최태석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가는 순간 주주 총회장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꺼져 있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지면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무대를 향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폭우처럼 쏟아졌고 질문을 외치는 고함 소리가 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카메라의 렌즈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단 두 사람, 강지훈과 이서연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강지훈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그의 단단한 등이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시선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감히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김민석 실장과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길을 만들었다. 강지훈은 서연의 손을 굳게 잡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나갔다.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을 태운 검은 세단은 서울의 소음을 뒤로하고 한적한 외곽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저택 앞이었다.
강지훈이 오래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아 언젠가 아내가 돌아오면 함께 살기 위해 갖고 왔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다. 그곳에서 민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작은 아이가 거실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엄마 민주는 서연의 품에 와락 안겼다. 서연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엄마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의 뒤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강지훈을 빤히 쳐다보았다. 강지훈은 그 작은 시선 앞에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6년 동안 사진으로만,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아들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분신.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준아. 아니, 민준아. 아빠란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손짓으로 이야기했다. 민준아. 기억나 엄마가 항상 이야기해주던 하늘의 큰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준다고 했던 아빠야. 아빠가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녀의 손짓에는 그 어떤 음성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다. 민주는 아빠라는 단어에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강지훈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뻗어 강지훈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 작은 손길에 강지훈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6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아이의 순수한 손길 앞에서 마침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처럼 천천히 흘러갔다. 세상은 최태석의 비리와 KH그룹의 미래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지만 높은 담장 안의 저택은 완벽한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그곳은 세 사람이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작은 우주였다. 강지훈은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배웠다. 그는 서툰 솜씨로 민준과 함께 로봇을 조립하고 공을 차고 책을 읽어주었다. 재벌 총수로서의 근엄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아들의 웃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을 되찾았다. 그녀는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6년 전의 충격으로 닫혀버린 목소리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한 노력이었다. 의사는 물리적인 손상은 없으며 오직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야만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는 매일 밤 그녀를 위해 책을 읽어주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서연의 손짓과 강지훈의 목소리로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그 누구보다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최태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중의 관심도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이제 세상 앞에 다시 서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했다. 며칠 후 KH그룹 본사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다. 주주총회 날의 혼란 이후 처음으로 강지훈과 이서연이 대중 앞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다시 한번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지훈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최태석의 범죄 사실과 그룹의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곁에 선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년간 제 아내는 세상의 오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저희 가족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모두가 그것으로 기자회견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퇴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장내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 감사합니다. 아주 작고 조금은 잠겨 있는 목소리.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그녀의 목소리였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기자들은 셔터를 누르는 것조차 잊은 채 기적과도 같은 그 순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지훈의 눈이 놀라움과 감격으로 커다래졌다. 서연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과거를 매듭짓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숨죽여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놀라운 결말의 시작이었다. 저는 지난 6년간 목소리를 잃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처럼 목소리는 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 없어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침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았다. 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아내, 강지훈의 아내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KH그룹의 주주로서 제가 가진 모든 권리와 부를 바로 그런 침묵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고요한 빛재단의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장내는 이제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탄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복수의 끝에서 안락한 삶을 선택하는 대신 자신의 비극을 더 큰 사명을 위한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고요한 빛 재단은 사회의 부조리와 권력